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16년째 살아가고 있는 탈북인 강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냉면이 너무 단 거예요. 사실 북한에서는 냉면이라고 안 하고 국수라고 하고 냉면은 딱 평양냉면만 냉면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저나 다 떠나서 일단은 냉면을 가위로 잘라 먹는 게 신기했어요. 북한은 이게 국수를 끊어 안 먹거든요. 국수 먹으면 오래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생일날에도 꼭 저녁은 국수를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제가 냉면집을 간 거예요. 근데 너무 달아가지고 와, 왜 그렇게 단지. 보통 북한은 국수 국물 자체도 이렇게 육수를 못 먹어요. 오이냉국이나 된장국이나 김치국 있잖아요. 김치국물. 그걸 육수 대신 부어 먹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김치국 넣고 냉면 먹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아직은 제가 이 고향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지 않은 게 최고의 맛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대한민국은 설탕이라는 게 좀 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들이 이제 글로벌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전통 이런 음식들에도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맛에도 맞춰야 되고 이래서 좀 음식도 글로벌화가 된 것 같은데 북한은 뭐 글로벌화예요. 들어도 못 봐요. 외국인이 와야 외국인 입맛에 맞죠. 근데 그 평양에는 외국인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쪽은 그쪽이니까. 근데 평양은 몇 %겠어요. 지방이나 그 외에 이제 설탕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 냉면 때문에 그때 너무 달아서 처음에 그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추장 왜 그렇게 달아요? 장 하면은 좀 짭조름하면서 장의 그 특유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된장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고추장은 뭐 이름도 예뻐요. 태양초, 해찬들 광고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달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이 드네. 제가 고추장을 안 먹네요. 우리 집에 고추장 없어요. 된장만, 초고추장도 안 먹어요. 한국에 와서 의외로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든 음식이 있어요. 홍어삼합인데 홍어를 저는 집에서 이제 만들어 먹거든요. 홍어삼합을. 홍어 이제 삭힌 걸 사다가 집에서 이제 보쌈하고 마늘, 청양고추 그리고 묵은지 쏠면 되니까 세상 간단해요. 너무 맛있고. 그래서 이걸 해서 신랑을 드렸더니 우리 신랑이 저 때문에 홍어 먹기 시작했거든요. 은정아, 이거는 15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레스토랑 가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 홍어를 사오게 되면은 꼭 옆에 초고추장이 있어요. 저 다 버려요. 쫙 잘라가지고 쭉 찧어서 싱크대에다 없애버리고 씻어서 비닐만 버려요. 아직도 그래요. 그리고 떡볶이 한두 개 달아서 못 먹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좀 모순일 수 있는데 너무 북한 음식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처음 만나자마자 엄마한테 감자 반찬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북한식으로. 근데 맛이 없더라고요. 그 사이 입맛도 변한 것 같아요. 그래봤자 북한식이라는 게 기름 있잖아요. 기름에다가 파 좀 닦다가 고춧가루 넣고 감자 넣고 소금 넣고 만내기 조금 넣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데 우리나라는 뭐 보니까 무슨 올리고당도 조금 넣고 맛술이라는 거 이거 버려야 되겠어요. 못 먹겠어. 나 몇 번 속았어요. 아니 엊그제 엄마하고 둘이 호주산 살치살? 그걸 사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다 이제 청양고추 탁 썰어 넣고 그 다음에 소고기를 그 떼살이잖아요 다. 비계 없잖아요. 그래서 탁탁탁 해가지고 넣고 이제 간장을 넣어서 장조림 비슷하게 해서 볶아서 먹는데 거기다 이제 소주를 넣으면 잡내를 또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를 탁 넣으려고 했는데 맛술을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맛술 하면은 달다고 생각이 들어요. 맛을 내는 술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사다가 넣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단 거예요. 내가 속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우리 엄마도 안 먹었어요. 엄마 미안해, 저 맛술 버려야 되겠다. 아니면 누구 줄까? 우리 이거 계속 속으면 어떡해.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집에서 단 거는 절대 잘 안 먹고 그렇지만은 또 북한 음식이 생각이 나서 북한식으로 하면 또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 음식이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여기 소주 달죠.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소주 탁 마시고 남수선 소주는 향도 좋고 달기까지 하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여기 외로워가지고
혼자서 적응할 때 너무 힘들어서 소주를 갖다가 많이 마시지도 못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울다가 웃다가 먹었거든요. 진짜 달짝지근 하긴 하더라고요. 쓴데 달아요. 일단 북한 술은 냄새가 많이 나요. 북한도 술, 뭐 고려 인삼술, 무슨 술 해서 북한 내부에서 만든 유명한 술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런 게 주민들한테 몇 병이나 차려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집에서 술을 누룩을 띄어서 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 술 할 줄 알아요. 엄마가 하는 거 하도 봐가지고요. 거기에 뭐 우리 여기 대한민국은 음식 하나를 해도 과학적으로 하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그 뭐 어머니들이 짐작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술인데 그렇게 해봤자 뭐 감자술, 감자 껍질로 만든 꽈리술, 뭐 옥수수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잡내가 많은 거죠. 뭐 연구 뭐 과학 기술이 어디 있어요? 야, 한국 술은요 맑긴 또 왜 그렇게 맑아요. 유리알 같아. 북한 술은 뿌예요. 근데 누린내 잡는데 소주를 넣는데요. 근데 정말 잡더라고요. 와, 한국은 음식 개발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놀라운 게 풍요로운 나라니까 가능하겠죠. 어머, 내가 감자고장에서 왔는데 감자가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다는 게 난 충격이었어요. 감자가요, 레스토랑 가도 감자 요리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백? 스테이크 파는데. 아웃백. 거기 친구랑 갔는데 감자 요리가 나오는데요. 감자가 뭐 구운 것 같기도 하고 찐 것 같기도 하고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칩이 나를 놀래켰지. 감자칩이. 북한은 아예 없나요? 없죠. 아무리 감자고장이라도 기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귀하니까 그런 쪽으로는 발전을 못하고 기름이 안 들어가는 걸로 그냥 가지수만 자꾸 불거 넣는 거예요. 그것도 120가지가 된 이유가 있어요. 북한은 저 김부자들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잖아요. 제가 살다 온 데가 이제 양강도 대형단이고 그러니까 이 감자를 중국으로 수출을 하더라고요. 스위스로 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감자를 한 게 아니라 감자 녹말가루. 정말 하얘요. 뽀얗고 바삭 뻐드득하고 국수하면 질겨요. 근데 이 감자 녹말을요 평양에 올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으로 수출도 하지만 평양 옥류관에서 가을철만 되면 대형단으로 내려와요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신덕이라는데 감자 그 전분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분 공장에서 전분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직원들이 다 전분을 실어서 무산에 기차역까지 날라서 거기서 평양으로 올려가거든요. 그럼 그 평양에서는 그거를 국수를 눌러서 팔면은 엄청 불어나잖아요. 이윤이 남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당자금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떤 명분인 같은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감자를 흰쌀로 바꾸라는 거예요. 감자를 어떻게 흰쌀로 바꿉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감자 농사 열심히 해서 흰쌀로 사다 먹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합한 정책들이 못 나오면은 모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약삭파는 간부들이 감자 연구소도 만들고 음식 연구소도 만들고 해가지고 내놨는데 그거 혹시 아세요? 감자 찰떡 들어봤어요? 내가 하도 많아서 다 말은 못하는데 감자를 삶아가지고 껍질채로 그리고 다 이렇게 껍질을 밝아요. 그리고 식혀요. 그거를 절구지를 하면은 정말 질겨요. 거기다 콩가루 묻혀서 먹어요. 그게 감자 찰떡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생감자를 얼려요. 겨울에. 땅땅 온 거를 물을 탁 갖다 찬물을 부으면 녹아요. 그다음 그 껍질 밝으면 감자가 얼었잖아요. 멀렁멀렁해요. 녹은 다음에 그거를 있잖아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쑥쑥쑥쑥 썰어가지고 소금하고 잘 사는 집들은 설탕이겠죠. 못 사는 집은 사카린. 이렇게 해가지고 밀가루나 전분가루 넣고 버무려요. 그래서 그걸 증기에다 쪄서 먹으면 그게 온감자예요. 그러니까 120가지를 내놓으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내놨는데 이제처럼 감자 튀김은 없는 거죠. 기름이 너무 귀하니까. 물론 감자 덴뿌라는 있었어요. 감자 까베기. 뭐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해먹는 집이나 있었지만은 여기서처럼 와 감자를 네모나게 썰어가지고 그거를 튀겨서 다양한 소스를 뿌려서 먹는? 저 어제도 맥도날드 가가지고 감자 좋아하니까 그거 딱 시켜가지고 햄버거랑 해서 먹었거든요. 감자는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한국에 와가지고 감동받았던 순간들이 언제냐면 아이의 이름을 따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더욱더 학교나 어린이 구역은 딱 30km로 가야 되고 내비에 벌써 스쿨전입니다. 탁탁탁탁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되니까 그게 법으로 제정이 되고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근데 북한은요, 신호등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이라고 하면은 좀 다 포괄적이니까 그렇겠지만 평양도 있는 데는 있겠죠. 근데 제가 돌아보고 제가 살다 온 지방은 대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이게 대한민국은 보게 되면은 가는 도로, 오는 도로 있고 옆에 인도가 있고 또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요, 없어요. 일방통행도 없고, 왜냐면 도로 자체가 그렇게 넓지도 못하고요. 그냥 이게 도로 하나예요. 그러면 알아서 운전기사들끼리 쭉쭉 어기고 신호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가요. 나 거기서 나 목숨 저당 잡히고 산 것 같아. 제가 그 양강도 대형단에서 살 때 우리 옆집에 아이가 차에 치여서 사망했어요. 아무튼 저 북한은 있잖아. 이런 법들부터 개선을 해야 돼요. 여기가 집이에요. 집이고 그 딱 앞이 대도로예요. 나 한국에 와서 이런 집은 못 본 것 같아. 어른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해도 애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니까 골목에서부터 대도로를 쫙 뛰어나가다가 차에 치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마침내 일이 안 될세라 그 운전기사가 누구냐면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두 집이 너무 친했다가 원수됐잖아요. 근데 그 운전기사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를. 그럼 그런 데서는 좀 속도 줄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 그런 데는 이제처럼 신호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있고 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법으로 안 돼 있는데 누가 지켜요, 그거를. 급하면 운전기사들이라는 게 막가지.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한심해요. 한심하고 도로 포장을 돈이 있고 인력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시멘트도 없어가지고 맨날 진흙으로 집 짓고 건설하고 이러는 게 북한인데 아휴, 비 한 번 왔다 하면 다 파이잖아요. 그러면 또 다 동원돼가지고 또 도로를 메꾸고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강제로 노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 때우기만 하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주인이 없고 보수가 없으니까 하려고 안 하고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근데 우리는 보여요.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게 탁탁탁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국민다운 역할을 딱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차를 끌고 착 달리는데 제 차가 바사지는 줄 알았어요. 움푹 패인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데 차가 와자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동안 가서 차를 세웠어요. 깜빡이를 세우고 제가 무슨 짓 했는 줄 아세요? 도로공사에 전화했어요. 지금 도로가 이런데 내 차가 고장난 것 같다. 이거 빨리 대책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보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차에 이상이 있으면 전화 달래요. 근데 가보니까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쪽으로 일을 다닐 때라서 또 지나가는데 없더라고요. 보수를 해놨더라고. 이것만 봐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북한에서 어디다 신고를 해. 신고해도 듣지도 않고 신고하는 사람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러지. 건설은 돈입니다. 아니, 북한은 술 먹고도 운전하는데 그 이제 운전기사라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어느 회사의 트럭이에요. 근데 이 차가 예를 들어서 물동량을 실으러 무산으로 간다. 그러면 교통수단이 너무 부족한 북한에서는 차 한 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새까맣게 몰려요. 거기 타려고. 그때 이제 운전수들이 막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심각성도 없어요. 이 무법천지를 어떡하냐고요. 음주운전이 뭐 불법으로라고는 대여는 있대요. 근데요, 기사들이 미쳤어요. 제가 오죽하면 저 목숨 저당 잡히고 살았다고 하겠어요. 그래도 그 운전기사가 술을 먹고 자잖아요. 그럼 깰 때까지 기다렸다 탄다던가 아니면 술김에 갈 수 있어! 이러고 막 타고 가는데, 야, 저 미친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검문을 한다고 해도 일단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음주운전은 위험하다는 이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나 이제처럼 저도 그걸 알았으면 그 차를 탔겠어요? 이제처럼 타려는 사람이나 검문하는 사람이나 위험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똑같은 거예요. 완전 적죠. 0.00001%나 될까요? 북한 주민들 중에. 왜냐면 차가 있어야 운전을 하죠. 개인의 사적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이동의 자유도 없는데 차를 어떻게 운전을 하겠어요? 이제처럼 제가 말했던 그런 차들은 기업소에 등록된 차들. 근데 그나마 그것도 서로 운전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려면은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고 토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자기 돈을 들여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그래야만 이 사람은 고치고 이동을 할 때 사람들을 태워서 차비를 받으면 그 부속값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어쨌든 바퀴만 굴러가는 게 있으면 다 권력자인 거예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야, 보는 데마다 푸르고 빼곡하고 그리고 나무를 베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들이 나무하러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가스가 없잖아요.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밥해 먹고 그걸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무라는 게 한 대가 자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근데 그거 떼서 잘라가지고 뗄나무로 쓰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나무를 심는 사람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북한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산림보원이라고 해요. 산림감독원들. 그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고 나무를 다 베버리고 곡식을 심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개인은 또 개인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 당국에서 나무를 싹 다 베가지고 중국으로 다 팔아먹어요. 그래서 중앙당에서 그 달러를 받아서 당장금으로 올려다가 그 기득권들과 김정은이 이제 사치품에 돈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나무가 일단 너무 많은데 이거를 사람들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산을 간다 하면은 뭐 약초 캐러 가는 사람도 없고 그냥 여행하러 가는 것처럼 꽃단장을 하고 등산을 가니까 그리고 여기는 막 풀 한 폭에 꽃 하나를 봐도 그래서 눈으로만 보세요. 손대지 마세요. 이런 문구들이 있고 많이 놀랬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그 나무가 많은 거에 놀라는 것도 있지만 왜 더 이렇게 많이 놀라냐면요. 북한은 나무 한 단 해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정말 나무 한 단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무가 어찌 보면은 제일 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귀한 거 쌀, 불, 물. 물도 길어다 먹어야 되고 쌀은 더더욱 귀하고 쌀이 있다고 해도 나무가 없으면 밥을 못 해 먹으니까. 근데 그 나무를 헤어자니 산에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안 들키게끔 해서 베다가 톱질을 해서 잘라서 말려서 불을 떼서 밥 한 끼 먹기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악정고투를 하니 근데 여기 오니까 나무가 푸르르게 춤을 추고 있고 한국 분들은 나무를 손도 안 대고 있고 당연히 놀라죠. 그래서 전 처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나무를 있잖아요. 보는데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나는 나무만 봐도 너무 흡족해서 살 수 있겠더라고요. 시내 사람들은요. 나무 한 단이 정말 금값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그 청신인가 거기 장사 나갔다가 아는 분 한번 봤는데 진짜 있잖아요. 요만큼 나무를 젓가락처럼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잘 끓는 냄비에다가 순식간에 밥을 해서 먹게끔 나무 양을 줄이려고 쓰는 거를. 그래서 겨울만 되면요. 얼마나 집들이 추운지 몰라요.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데다 나무를 떼서 집안을 달궈야 되는데 그 나무를 떼서 지방을 달구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먹는 거보다 뗄 감이 더 드는 거예요. 근데 야 한국에 오니까 가끔 이제 지나가다 보면 그 정말 바삭바삭 마른 나무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북한 같으면 잘 떼고 살 텐데 이런 얘기를 그냥 한동안 진짜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제가 의외로 의사분들을 인터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의사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그 생명이 살아났을 때 느끼는 그 희열과 정말 자부심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제 채널에 한의사, 북한에서 동의사라고 하거든요. 뭐 내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정신과 의사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거는 말이 의사예요. 말이 의사고 월급도 못 받더라고요. 아예.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개인 집에 이제 의사가 왕진을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그 집에서 병 좀 봐주고 쌀 1, 2kg 주면은 그걸 얻어다가 이제 먹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놀랬던 게 의사를 스스로 그만둔 분이 계셨어요. 아이들이 굶어서 막 죽어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도 월급도 못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이러다간 나도 죽겠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의사직을 때려치고 장사길로 들어섰다 탈북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사가 의사답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병원이 구실을 못해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고 북한은 다 무료라고 하고는 있지만 무료가 될 수 없어요. 무료도 뭐가 많아야 무료지. 없는데 말만 번지르르하게 무상이라고 해놓고 간부집 자녀들이나 돈이 좀 있는 사람들만 병원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장비도 없고 평양 산원에는 있대요. 근데 그건 평양이고 몇 %나 가겠어요. 일단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수술을 하다가 전기가 가면 멈춰야 돼요. 촉각을 다투는데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의료가 너무 이게 열악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너무 감사했던 게 병원을 내 마음대로 골라서 가더라고요. 병원을 골라서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무작정 병원을 간다는 게 아니라 어느 의사가 뭘 잘하는지, 예를 들어 내가 머리가 아픈데 이 의사가 머리 아픈 걸 전공을 했는지, 대학은 어딜 나왔는지 세상에 이런 걸 따지고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저 너무 놀랐어요. 야,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가도 약이 귀하니까 처방을 해주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장마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개인이 약을 파는 약사한테 가서 검증도 되지 않은, 중국산인지 러시아산인지 알 수도 없는,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사서 병원에 가져오면 병원에서 그걸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장마당에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중국산들이 판을 치죠. 대한민국도 의대는 가기 힘들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북한은 더한 이유가 뭐냐면 모조리 다 내가 해야 돼요. 의대를 나가면 의대에 맞는 그 의료 기술을 배우고 기술을 섭렵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의대를 나갔어도 농촌동원도 나가야 되고 대학을 가서 거기 기숙사 집부터 학교 졸업하고 먹고 살 때까지 다 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도 제대로 된 의사의 이것도 없고 그래서 북한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나라는 인재가 끌고 가요. 근데 평양에나 뭐 그런 매치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방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게 살 사람도 죽여요. 이게 어떤 병도 아닌데 조금 고치면 되는데 발견을 못하고 이동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이동수단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나는 막 배가 아프거나 통증이 와서 막 죽을 지경인데 이러면 시각을 다투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119라든가 이런 게 와야 되는데 동네 그 아는 사람한테 가서 달구지를 빌려서 달구지가 얼마나 느리겠어요. 하루 반나절을 병원 도착하니까 죽은 거예요. 이런 일들 허다해요. 그래서 야 119에 대한 게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엄마도 갑자기 협심증이 오셔서 심장이 까들어들었는데 내가 그전에만 해도 119 너무 멋있다 이랬는데 정작 사람이 당황하니까 119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랑이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울면서 전화를 했더니 벌써 다르더라고요. 차분하게 저를 가라앉히면서 빨리 119 전화해라. 그때는 또 신랑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5분 만에 오더라고요. 야, 와가지고 119 차에다 싣고 가면서 응급처치를 하는데 저는 그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 사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치료받고 이렇게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가는 게 어디야. 우리도 이런 거 누리고 사는구나. 참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2021년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북한의 의료를 비교를 하자면요.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히 의료 축복을 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의사들을 전 존경해요. 마음만 먹으면 병원을 갈 수 있고 병원에서 줄 서 있다 쫓겨나는 일은 솔직히 없잖아요. 그래서 좀 뭐 사회적으로 지금 의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좀 달리 바라봐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단지 좀 아쉬웠던 거는 뭐 의사들이 뭐 자기 뭐 밥그릇 지키고 막 이런 걸로만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 와서 놀랬던 게 우리 엄마가 병원 신세를 많이 져요. 근데 북한 같으면 주치의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의료가 잘 돼 있으니까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봤을 때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북한 의사들이라고 생명이 소중한 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환경이 안 되니까 오죽하면 내려놓고 나오겠어요. 자기의 어떤 자부심과 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들을 발휘 못할 때 의사는 좌절을 겪더라고요. 건강보험 여기 와서 들어봤는데요. 세상에 난 진짜 해충약 먹이는데 약이 없으니까 볏짚물 쫙 다려놓고 동네마다 줄 세워놓고 그거 먹였어요. 벼 그 알 다 빼내고 볏단을 우려가지고 볏짚물을 먹으면 해충이 죽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충 구제도 아주 단체로 세워놓고 시키고요. 아유 진짜. 근데 그 해충이 나 이거 말 안 할래. 이거 말하면 구독자분들 토 나와요. 여기는 해충약 먹으니까 다 분해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번에 저기 양강도 해산시, 자강도, 신우주 이쪽에 완전 대물난리가 났잖아요. 물론 큰 물난리는 맞지만 저런 물난리가 이번에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있었어요. 이제처럼 이게 땔감이랑 연결이 되는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선진국들에서도 아무리 보수를 잘하고 잘 갖추고 있다고 해도 자연재해 앞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보세요. 땔감이 없어서 나무를 싹 다 베어서 쓰고 베어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그 나무 산을 베껴서 떼기밭을 만들고 이러고 사는데 그 자연재해 앞에 당해낼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저렇게 해마다 수해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북한 조선중앙TV에는 단 한 구절이라도 그게 실렸을까요? 안 나왔어요. 북한의 언론은요, 오로지 김부자들, 그리고 좋았다, 외국이 우리 어떻게 본다, 우리가 핵미사일을 쏴서 뭐 어떻게 했다, 이딴 것만 내보내지 실제 주민들의 고통과 삶에 대한 건 아예 안 다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이번이 그래서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경적이고 외신이 주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김정은이가 더 제스처를 취한 것도 있지만은 저렇게 안 하면 북한 주민들 민심이 이제 어디로 더 튈지 모르니까 저렇게 애민 지도자 흉내를 내면서 렉서스를 타고 물로 헤쳐 들어가고, 그리고 정작 또 주민들 앞에서 연설할 때는 벤츠를 옆에 세워놨더라고요. 미친. 욕 나오더라고요.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은 뭐 평양으로 다 올려가면서 쇼를 했는데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삶에 너무 지쳐가지고 희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엔 전쟁이나 확 일어나라 라는 말이 그래서 정말 많이 나왔던 말이기도 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저를 내버려 두게 되면은 외국은 더 떠들 것이고 외신에서는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북한 내부 사람들보다 외부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요즘 북한의 정보가 또 얼마나 많이 흘러 들어갑니까? 너네는 물난리가 그렇게 났는데도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냐? 이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렇게 아주 그냥 뭐 친근한 어버이 마냥 쇼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함은 뭐예요? 그 뒤에 지금 퍼지는 영상들 혹시 보셨어요? 나는 진짜 가슴 아파 죽겠어요. 밤에도 잠도 못 자고 그 건설한답시고 사람들이 망치 들고 곡괭이질하고 이러고 있는데 북한의 첫눈이 10월 1일에 와요. 양강도 쪽에. 그 해산 이런 데는 정말 추워요. 침을 딱 뱉는 순간 얼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추운 곳에서 그 대형단이랑 다 비슷해요. 오다 보니까 여기 와서 처음에 추운 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패딩을 잘 안 입었었거든요. 근데 북한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추운데 오들오들 떨면서 바깥에서 그거 지금 재건한다고 얼마나 개고생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35명, 30명 단간부들 총살해버렸다며요. 김정은이 자기 잘못이지. 나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돌아가게끔 체제를 마련하고 주민들 풀어줘봐요. 지금 북한 주민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발 먹고 살게끔만 해줘라. 이거예요. 근데 먹고 살게끔 해줘요? 장사하면 한다고 틀어지고 감옥 보내고, 불법한다고 틀어지고 감옥 보내고. 저 상태에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쥐도 도망갈 구멍을 남겨놓고 쫓아야죠. 그래놓고는 지금 못 살게 오히려 만들어 놓고 재앙이 닥치니까 엉뚱한 단간부들 죽여버리고. 그 사람들이라고 무슨 대책이 있어요? 나라 시스템이 개판인데. 우리 할머니가 33년생이에요. 1933년 일제시대 때 그때 아이였대요. 그래가지고 지지친 모순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모순이어갖고 또 북한에서 또 토대는 겁나게 좋았어요. 모순을 북한의 최고의 스펙으로 쳐주잖아요.
지주 자본가는 다 착취자로 다 낙인 찍혀버리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하도 먹지 못하니까. 일제시대 때도 이렇게는 안 살았다. 북한에서 한국을 식민지로 알아요? 미제 식민지로 알아요? 우리 그렇게 교육했으니까. 근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 식민지가. 물론 식민지 아니지만은. 그래서 식민지이기 때문에 미제 군합발 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을 우리가 해방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지금 한류 퍼져 들어가지. 탈북민들 돈 벌어서 보내지. 너무 잘 사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그걸 다 아니까 뭐 그런 교육은 안 하는데 이래요. 식민지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도 각 전쟁이라 일어나 식민지가 되라. 그 누가 하든 간에 지금 이 상황보단 나을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아시겠죠? 얼마나 지금 주민들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지. 공군 출신, 공군 엔지니어 분이 한 분 나오셨었는데 일단은 군사 수준이 너무 말이 안 되고 결국엔 돈이 있어야 군사력도 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 비행기가 그렇게 한심하대요. 때려야 난대요. 올 때는 어떻게 온대요, 공장에서. 근데 일단은 뭐 때려야 날든 눕혀야 날든 그걸 떠나서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을 다 뽑아가지고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팔아서 자기 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맹물을 넣어 놓는데요. 그러면 녹이 슬잖아요. 정작 못 나간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그 정도로 우리 이게 국방력 예산 보면은 기절할 일 아닙니까? 얼마나 빵빵해요. 근데 북한은 지금 핵무기 만드는데 모든 예산을 쏟고 있는 것도 맞지만은 그 외에 전투기들이나 이런 것들의 관리나 투자 이거는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직접 들은 그런 얘기들이니까 일단 기름이 없어서 뛰지를 못한다 이거고 러시아 파병 문제는 김정은이도 모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예부대를 내보낸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이제 한 20살 초반 같아요. 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 자식이라면 나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그냥 푸틴하고 어떤 거래하기 위해서 내보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좀 도망치거나 우크라이나로 항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 거기서 개조금 당할 바에야 차라리 이렇게 항복을 해서 가가지고 자유의 세계를 만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만 명까지 파병을 하려고 한대요. 김정은이가. 지금 12,000 얼마가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병은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서면서 러시아의 어떤 군사적 이런 것들을 중단하겠다, 지원을. 그리고 푸틴을 압박을 해서 자기가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견해로 바라봤을 때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총알바지가 될 북한 군인들이 파병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뇌물 작전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 파병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있는 집 자녀들은 절대 안 내보내거든요. 그 총알바진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애꿎은 지방에서 힘없는 자식들 그런 애들이 지금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파병이 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인다고 제가 들었어요. 북한은 명령이면 다니까. 나가야 돼. 내보내 하면은 안 돼 싫어요가 안 되는 나라니까요. 일단은 제가 북한 사람이라고 숨기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전라도나 경상도나 어디 강원도나 이런 데서 왔다고 해서 천사람 취급하고 나쁘게 보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다른 거예요. 북한은 왜 다르냐? 북한 하면 일단 부정적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뿔 달린 줄 알고. 그리고 저 체제가 워낙 괴상한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기 때문에 좀 한국 분들이 바라봤을 때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북한 하면은 동정보다는 부정이 앞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고깃집에 알바를 갔을 때 그분은 정말 잘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부천으로 이사를 올라와서 전봇대에 붙어있는 구인구직 그거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했을 때 말투가 이상하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엄청 큰 상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어디서 왔어요 하면 조선족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몰랐었죠. 근데 조선족이라고 하니까 더 부정적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도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일단 야 너 북한에서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대한민국 죽여야 된다고 막 이러던 이 나쁜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숨겼다가 북한에서 왔다고 말을 했는데 열의 9은 다 그렇게 반겨주시더래요. 그리고 잘 왔다고 하고. 근데 보니까 물론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처음에는 많았어요. 많았는데 채널 A 이제 만나러 갑니다. 뭐 모란봉 클럽 등 또 다양한 유튜브 탈북민 채널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것들이 디테일하게 여러 사람의 그 탈북 스토리를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는 부정보다는 긍정이 많아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통틀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여전히 많지만은 그래도 정말 잘 왔다고 해주시고 북한 주민들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다 좋아하면은 그거는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가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북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좋은 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게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정편 채널들이 북한의 이제 정권을 올바르게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대변해주는 그 역할을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지금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제가 운영하는 개인 탈북민 채널들도 물론 자기 목적의 수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어떤 사명감은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열심히 한 결과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말로 북한 주민들은 불쌍해요.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사회에 살면서도 마약에 중독되거나 알코올에 중독되면은 혼자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저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누가 도와줘요? NGO 단체, 심리상담센터 없어요. 부부싸움을 해도 안전원한 데 가서 말하면 안전부에서 와서 당해 어머니 품속에서 이러고 살아야 되겠나 화해하라면 끝나요. 근데 부부 갈등이 그게 해결이 돼요? 그렇게 된다고? 심지어 이 작은 그 가정만 봐도 이런데 나라 전체가 저렇게 사람을 이상하게 다 만들어 놨으니 북한 주민들이 이제 악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쟁이나 칼 일어나라. 뭐가 됐든 죽든지 살든지 끝장을 보자. 이 정도까지 주민들이 갔고 저런 사람들을 빨리 이렇게 하기 위해선 북한 정권은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그래도 처음에 적응할 때는 많이 힘들지만 어떨 때 가장 부정적으로 탈북민들을 바라보게 되냐면 나도 탈북민이지만 그건 싫어. 북한을 왜 돌아가요? 차라리 동남아를 가든가 저기를 가지 북한을 왜 가냐고. 돌아간 사람 많아요. 5명이든 10명이든 가면 그 많은 거죠. 그 지역을 왜 또 찾아가냐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알몸으로 온 거 먹고 살라고 받아주고 세금으로 정착금 주고 집도 주고 했는데 임대 아파트지만 물론 살아갈 기초가 마련됐잖아요. 여기서 누가 못 살게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데 왜 북한을 가냐고요. 물론 탈북민들이 자살률이 높아요. 왜 높냐? 이 땅에 와서 보이지 않는 벽을 넘으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차별도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공감이 안 될 때 내가 뭔가 이 땅에는 내가 쓸모가 없는 인간인가라고 생각이 됐을 때 자살을 해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그래도 나를 인정해줬던 건 북한이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가면 안 돼요. 딴 데 가지 차라리. 북한을 왜 가냐고. 외국 나가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중국에만 해도. 근데 우리나라 말도 통하잖아. 조금만 이겨내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봤을 때 받아줬더니 얼마 전에는 버스까지 훔쳐갖고 도망가다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탈북민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북한 사람 받지 말아야 된다는 댓글이 허다해요. 나 이런 거 봤을 땐 내가 탈북민이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가냐고 왜. 조금 더 이겨내지.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지. 물론 그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럴 때 가장 안타깝고 그래서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야 되거든요.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고 좋아야 우리가 좋은 걸 바라볼 수 있지 나쁜데 좋은 걸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2번 나왔는데요. 또 저의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탈북민들이 이 땅에 딱 떨어지면 거의 신생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너무 고도로 발전된 사회다 보니까 따라가려니까 벅차고 그러니까 마음의 근육도 없고
어떤 자존감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다치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혹시 잘 못한 게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